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7강부터 일제강점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제18강에서는 3.1운동,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60만세운동이나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같은 학생과 시민운동,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과 같은 그러한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보시고 마지막으로 신간회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번 강의도 신경 써서 잘 봐주세요. 틀림없이 소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인물 소개부터. 여러분 이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분이 여러분 1922년에 정말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셔서 그렇지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른 시기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명세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오른쪽 눈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 좀 받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보시겠어요? 을사늑약으로 이분 자결을 하셨는데 살아나면서 결국 오른쪽 눈은 실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분은 자기 호를 스스로 흘겨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예관이라고 호를 지으면서 활동을 하셨대요. 자, 어떤 활동을 하셨나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자강회 그리고 대종교 수용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초창기에 상하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1912년 동제사 조직, 박달학원, 그리고 대동단결선언, 신한청년단 조직, 이렇게 굉장히 굵직굵직한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분이 관여하지 않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상하이에서 임정이 딱 탄생했을 때 초대 법무총장을 지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외워주십시오. 신규식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1운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을 보시면은 민족 자결주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바로 민족의 문제는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 자기 민족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죠. 이것이 3.1운동의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3.1운동보다 먼저 국외에서 독립선언문이 쫙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독립선언문이 3.1운동에 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쌤이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3개의 국외 독립선언의 그 순서와 함께 그것이 어디에서 발표되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출제의 포인트예요. 보시겠어요? 대동단결선언, 그 다음이 대한독립선언, 그리고 그 다음이 28 독립선언이 되겠습니다.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에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은 1919년 2월에 만주의 길림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선언은 발표된 장소 이름을 따서 길림독립선언이라고 하고요. 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작성이 된 시기는 1918년 60가짜로 무오년이었습니다. 음력으로 무오년이어서 그래서 무오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독립선언, 무오독립선언, 길림독립선언 다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선언문 가운데에서 가장 과격한 선언문이 바로 대한독립선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골기하라 독립군, 천지를 바르게 하라 독립군, 또 살신성인, 육탄혈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 바로 대한독립선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8 독립선언, 이게 이제 3번째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1919년 2월 8일에 여러분 어디에서? 바로 일본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수도 도쿄에서 바로 우리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조선의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이란 이름으로 바로 발표한 선언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3.1운동의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3.1운동은
왕의 죽음으로 출발을 하죠. 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가 이때 사망을 하게 되는데, 고종 황제가 독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독살설이 돌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그 분노가 증폭이 되는 그런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을 한 것이 바로 3.1운동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전교과정 보시겠습니다. 네. 당연히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탑골공원에서. 네,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출발을 한 이 3.1운동은 전국의 대도시로 확산이 되고, 대도시에서 또 중소도시로, 그리고 그 중소도시에서 그 주변에 있는 농촌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국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서울에서 3.1운동이 출발할 당시에는 이때는 평화적인 그런 어떤 시위였어요. 그래서 평화투쟁으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이 농촌 단계로 가게 되면서 일본 군경이 너무나 과격한 그런 어떤 그 무력 진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당할 수만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무력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3.1운동이 평화투쟁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농촌 확산 단계가 되면 무력투쟁으로 3.1운동이 변모한다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출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3.1운동은 국외로까지 확산이 돼요. 그래서 뭐 중국, 뭐 미국 할 거 없이 또 일본에서도. 아무튼 3.1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있었던 곳은 3.1운동 다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3.1운동의 전개 그 과정 속에서의 3.1운동의 범위는 여러분 어디다? 월드라는 겁니다. 월드.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일제가 너무나 그 잔악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일제의 탄압. 네,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네, 유관순 누나의 손국. 네, 그리고 화성 제암리의 확살이 있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3.1운동의 결과를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일본이 그전까지 우리를 통치한 방식은 뭐였죠?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였잖아요. 그래서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때려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러다 보면 고분고분해지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패고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맞다가 고분고분해지기는커녕 왜 하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잖아요. 아, 그래서 일제는 우리 한국민족은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한다고 되는 민족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스마일 작전으로 완전히 자기들 작전을 180도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가증스러운 미소로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3.1운동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에서 무엇으로 바꾼다? 소위 문화통치. 그러나 실상은 문화통치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민족 분열 통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1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일제의 정말 무자비한 탄압으로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요. 네. 결국, 일제를 몰아내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3.1운동 당시에 구심점이 없었다. 그래서 지휘부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한나라한시에 우리의 모든 힘을 한나라한시에 딱 모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왁 하고 일어났으면은 일제가 못 막았을 텐데, 구심점, 지휘본부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뿅 저기서 뿅 하면서 그냥 산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 그것을 바로 일제가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부가 부재, 즉 구심점이 없어서 3.1운동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에서 이제라도 구심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심점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 직후예요. 그래서 연도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이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직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무장 독립투쟁도 확산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3.1운동은 처음에 평화투쟁으로 시작을 했다가 평화적인 시위였다가 이것이 농촌 확산 단계가 되면은 무력투쟁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이 무장투쟁, 무력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모두 다 싸우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무력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장 독립투쟁이 확산이 되게 되고 또 3.1운동으로 이때 일제로부터 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인이 학살을 당했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죽은 나의 아버지의 원수를 또 나의 삼촌의 원수, 나의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주 연해주 지역으로 바로 우리 조선의 열혈 청년들이 바로 망명을 가서 거기에 이제 독립군으로 이제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수가 갑자기 팍 늘어납니다. 다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무장 독립투쟁이 아주 크게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세계민족운동에 인도의 그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중국판 3.1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3.1운동 시작 2달 후에 연도는 같은데요. 2달 후입니다. 그래서 5월 4일이에요. 그래서 중국판 3.1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5.4운동도 바로 중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시 중국은 일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의 탄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3.1운동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 바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 지역에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결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단체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되겠어요. 서울, 그리고 상하이, 그리고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세 지역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단체는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합쳐지기 전에도 이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단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한청년당이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뀌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른 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정으로 탄생을 했는데 이름을 똑같이 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 지역은 대한국민의회 우리 지난 강의에서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쳐지기 전부터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를 바로 투쟁 노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는 무장투쟁을 투쟁 노선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합칠 당시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쪽에서는 무장투쟁을 바로 투쟁 노선으로 채택을 하면서 무장투쟁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연해주에다가 정부를 두자라고 했었고 상하이는 외교를 지향하면서 외교가 가장 유리한 상하이에다가 바로 정부를 두자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창설될 당시에는 위치, 상하이, 그리고 이름, 그리고 투쟁 노선, 외교 이렇게 모두 어느 쪽의 입장이 반영이 되냐면 전부 상하이 쪽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리고 위치, 상하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 투쟁 노선, 그러니까 시작할 당시에 투쟁 노선은 외교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탄생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임정의 활동을 보시면 비상연락망으로서 우선 여러분 임정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고 바로 이 임정이 바로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바로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땅은 한반도였죠. 그래서 임정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지령을 그 결정된 내용을 한반도로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오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만나는 최초의 접선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 최초의 접선 장소를 뭐라 그랬냐면 무슨 국이라고 했냐면 교통국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비상연락망, 비상행정망이 있었겠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랬냐면
연통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다 책임자를 두었어요. 그래서 각 도마다 독판이라는 책임자를 두고, 그리고 도 아래 도군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는 독판, 그리고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자를 두어서 연통제를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독판, 군감, 면감이라는 그러한 책임자가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상연락망인 연통제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총 책임자, 비상연락망 체계가요. 책임자가 도에는 도총감, 그리고 군에는 군감,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도반장, 부반장, 반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는 비상연락망은 임정이 아니죠. 여러분 개화기에 1907년에 만들어졌었던 신민의 비상연락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도총감, 그리고 군감, 도반장, 부반장, 그리고 반장은 신민의 비상연락망이고, 비밀행정망이고, 연통제는 도에는 독판, 군에는 군감, 면에는 면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구별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군자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영자금, 군자금 또는 운영자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정은 애국공채 이거 여러분 발행했고요. 그리고 또 군자금을 조달하는 단둥에 이륙양행이라고 하는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교통국의 기능도 했어요. 그래서 이륙양행에서 군자금을 조달을 했고, 모아서 조달을 했고, 자, 그리고 또 부산에는 백산상해라고 하는 군자금을 조달을 하는 무역회사가 있었습니다. 둘 다 무역회사예요. 둘 다 무역회사. 였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무역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돈을 잘 버는 회사였는데, 늘 도산위기. 돈을 버는 족족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임정한테 군자금으로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일제한테 결국 의심을 사게 됩니다. 아니, 저 회사는 부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왜 맨날 빚을 대지?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백산상해가 군자금 조달하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각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륙양행, 백산상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외교. 여러분 김규식은 바로 이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 바로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을 했죠. 그런데 김규식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임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계속 있어가지고 그때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전권대사로 또 임명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봤었죠. 이 임정이 수립이 된 다음에 워싱턴에다가 그 임정의 그 대미 외교 업무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둔 기구, 여러분 이게 무슨 위원부였죠? 그렇습니다. 구미위원부였죠. 이것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활동 보시면은 바로 오늘날의 국방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군무부가 설치가 됩니다. 초대 군무부장으로서 노백민, 독립운동가 노백민이 바로 군무부장이 되고요. 이 군무부가 바로 군무부 직할부대를 또 설치하게 되는데 어떤 군대가 있느냐?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모두 서간도입니다. 모두 남만주 서간도가 되겠어요. 광복군 사령부가 1920년에 딱 창설이 되었는데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붕괴되죠. 그런데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면서 광복군 총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가 광복군 총영이 된 겁니다. 둘 다 1920년이고요. 그리고 육군 주만 참의부는 1923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무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1920년에 상하이에다가 육군 사관학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름이 뭐냐면 육군 무관학교를 또 창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공군 사관학교도 만들죠. 이 군무부가. 그래서 초대 군무부장인 노백민 선생님이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다가 바로 이 초대 공군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또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2대를 가지고서 비행사를 양성을 했었죠. 윌로우스 비행학교 또는 한인 비행학교라고도 하죠. 우리 임정은 그 당시에 이미 공군사관학교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정부였어요. 육사, 공사 모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육사는 오늘날의 육사에 해당하는 것은 육군무관학교, 오늘날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윌로우스 비행학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화 또 독립신문 가능하고요. 네. 자, 그리고 사료편찬소를 설치를 해서 또 한일 관계 서류집을 또 네, 가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미정부는 그 탄생 당시에 네, 투쟁 노선이 외교였잖아요. 그런데 외교 활동의 성과가 정말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네, 아까 보셨던 그 교통국하고 연통제는 1921년부터 22년 네, 그 2년 사이에 모두 일제의 아주 집요한 수사에 의해서 모두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들어오던 군자금도 끊기고 그리고 한반도와 네, 그리고 네, 상하이의 임정하고의 네, 연락도 두절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정은 총체적인 어떤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상하이에 다 모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상하이에서 아주 큰 회의를 네, 바로 소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 네, 여러 지역에서 네, 상하이에 다 네, 독립운동가들이 오셔가지고 130명 정도가 네,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국민대표회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만나서 회의 잠깐 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장장 6개월 동안 마라톤 회의가 지속이 되면서 이 안에서 생각을 함께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벌이 생기게 되느냐? 이 국민대표회의 속에서 6개월간의 기간 동안 네, 임정은 문제가 많으므로 임정을 없애고 새로운 단체를 새로이 창조해내자라고 하는 창조파와 네, 그리고 네, 임정을 놔둔 상태에서 계속 바꿔나가자 네, 라고 하는 개조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창조파는 신채호 선생님과 문창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무장 독립투쟁을 추구하시는 분들. 네. 당시 이 임정에 투쟁 노선이었던 외교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당연히 무장 투쟁론자들이었죠. 네, 그래서 네, 신채호와 같은 또 문창범과 같은 이런 무장 투쟁론자, 특히 네, 연해주의 국민대표회의, 대한국민의회, 네, 바로 네, 이 회원들이 바로 네, 다 무장 독립 투쟁론자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해가지고 이들이 바로 네, 창조파를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에 반해서 개조파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안창호, 이동희 같은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창조파, 개조파 말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임정 옹호파. 지금 임정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임정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정이 지금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거지 임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느 분들이냐? 김구, 이동영과 같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동영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개조파와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네, 나중에 네, 임정에 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임정옹호파로 분류가 되시는 분인데요. 네, 이동영 선생님은 네, 개조파 그리고 임정옹호파의 성향을 모두 가지는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는 모두 임정을 네,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임정옹호파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네, 임정옹호파는 정말로 큰 시련을 만나게 된다,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시련 속에서 네, 우리 국민들한테 임정의 존재를 계속 네, 알리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네, 이때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임정은 1931년에 의거단체 하나를 만듭니다. 네, 무슨 의거단체를 만드냐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 한인애국단이 다음해인 1932년에 아주 의미 있는 두 개의 네, 바로 의거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32년 1월에 도쿄에서 당시 일본 왕은 히로히토 일본 왕이었거든요. 히로히토가 탄 그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 여러분 누굽니까? 이봉창 선생님, 이봉창 의거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32년 4월에, 연도는 같은데 이게 좀 나중이죠. 상하이에서 바로 우리의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의거, 훈커우 공원에 바로 폭탄을 던지신 분, 그 훈커우 의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그 의거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당시 상하이를 장악한 일본군에 의해서 바로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인애국단을 만든
임정을 바로 색출을 하는 그런 어떤 수사가 바로 이잡듯이 상하이를 뒤지는 그런 어떤 행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바로 그날 아침에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으로 떠나고 바로 그날 아침에 임정은 모두 항저우로 바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바로 그날에 청사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8년 동안 바로 중국 각처를 이동을 하다가 결국 1940년에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충칭에 정착을 해서 그 다음부터 부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중흥을 해가지고 충칭에서 바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충칭, 장소는 바로 충칭이 되는 거고요. 이 충칭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충칭에 정착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충칭에 들어가기 직전에 충칭 바로 밑에 치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충칭 들어가기 며칠 전에 치장에서 바로 한국 독립당이 창당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속에 여러 정당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임정 속에도 정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끄는 당시의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국민당과 그리고 조소왕 선생님이 이끄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고 또 그 속에는 그 임정 속에는 지청천 선생님이 이끄는 조선혁명당도 있었죠. 그런데 이때 3당 합당이 되어가지고 바로 집권 여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소왕의 바로 건의를 수용을 해서 합당을 한 정당의 이름은 조소왕의 주장대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바로 출범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칭에 딱 정착을 하자마자 이삿짐 풀면서 바로 군대 그러니까 충칭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군대 창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 임정의 정규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광복군이 바로 이때 창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개헌합니다. 그래서 주석제라고 하는 바로 4차 개헌을 그 다음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41년 11월에는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을 하죠. 조소왕 선생님이 기초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 속에는 어떠한 사상이 들어가냐면 3가지가 균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삼균주의가 들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3균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와 국가의 균등, 민족과 민족의 균등,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그래서 국가, 민족, 개인의 균등을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3가지의 균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개인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의 균등, 그리고 경제의 균등, 그리고 교육의 균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균주의의 3균은 국가, 민족, 개인의 균등,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개인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균등, 3균이 필요한데 개인의 균등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는 그렇게 두 종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통선거, 그것이 실시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의 균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토지, 전국의 모든 그 개인 소유의 토지, 그리고 대생산기관, 즉 대기업입니다. 토지와 대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그런 어떤 그 사상이 당시 삼균주의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부잣집 아들만 교육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가 무료해야겠죠. 그래서 무료, 무상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균주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인 41년 12월 7일에 바로 일제가 선전포고도 안 하고요. 하와이의 진주만에 바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우리의 임정 또한 일본을 향해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일 선전포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임정의 그 끝부분으로서 개헌 과정 한번 보도록 하시겠어요? 우선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제헌이라 그러죠. 그것은 딱 한 번, 오직 시작할 당시에 제헌, 헌법 제정은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헌법을 고치는 거죠. 이미 제정이 된 헌법을 그 다음부터는 고쳐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고치는 것이죠. 헌법 개정을 두 글자로 바꾸면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개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헌은, 즉 헌법 제정 제헌은 오직 한 번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여러 번, 무한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임정은 일단 제헌을 1919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임정은 개헌을 토탈 몇 번 할까요? 5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개헌부터 5차 개헌까지 있다라는 거죠. 1차 개헌은 헌법이 제정이 된, 제헌이 된 같은 연도인 1919년에 1차 개헌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9년부터 시작이 된 1차 개헌부터 마지막 5차 개헌까지 이 과정이 여러분 꼭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쌤이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대 5국 7국 4공주 4사주부 이렇게만 여러분 하시면은 금방 여러분 임정의 개헌 과정은 잡히실 거예요. 9대 5국 7국 4공주 4사주부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서대로 보실까요? 1차 1919년 1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제로 개헌을 했고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925년에 탄핵을 당하면서 2대 대통령으로 누가 바로 추대가 되냐면 박은식이 추대가 되죠. 그런데 박은식 선생님이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가지고 결국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박은식 선생님이 개헌을 요청을 해서 바로 2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2차 개헌이 바로 이 같은 연도인 1925년에 2차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이해에 또 박은식 선생님이 또 돌아가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2차 개헌은 임정이 분명하게 내각제를 실시한 거는 바로 분명하게 내각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2차 개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 하에서 이제 수상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수상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국무령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국무령 수상이 되는 거죠. 국무령을 중심으로 한 국무령제로 2차 개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임정은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어서 당시 임정의 구성원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표를 뽑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당시 임정의 그 요원들끼리 그냥 집단으로 꾸려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집단 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충칭에 딱 정착을 한 다음에 정착해서 이삿짐 풀자마자 일단 한국 광복군 창설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바로 주석제 개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시고 그 다음에 44년에 부주석제를 추가해가지고 부주석에는 김규식이 바로 부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9대 5국 7국 4공주 4사주부 요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임정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3.1운동의 계보를 잇는 학생간 시민운동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제일 먼저 있었고 1919년에 그 3.1운동의 뒤를 이어서 26년에 60만세운동 그리고 3년인 1929년에는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식으로 학생간 시민운동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구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항목이 딱 있을 때 그게 3.1운동이냐 아니면 60만세운동이냐 아니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냐를 구별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0만세운동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1926년에 여러분 3.1운동과 60만세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황제, 왕의
죽음으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3.1운동은 고종 황제가 죽었고, 네, 그리고 네, 60만세운동 때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융희 황제, 네, 손종 황제가 네, 서거하면서 네, 바로 일어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은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합니다. 네,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면서 네, 3.1운동과 같거나 3.1운동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그런 어떤 만세 시위를 네,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일제의 수사도 굉장히 집요했어요. 그래서 네, 거사 전에 모두 발각이 되어서 전부 다 네, 수뇌부가 체포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 60만세운동 출발부터가 이미 좌우합작이었는데 네, 네, 수뇌부가 전부 다 네, 발각되고 체포됨으로써 원래 계획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아남은 이 학생들이 네, 경문과 네, 배포를 하면서 네, 경문 배포를 하면서 시위를 하였으나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은 또 주었다라는 거죠. 네,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여러분 60만세운동은 이미 60만세운동 자체가 좌우합작이에요. 그런데 60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더더욱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당위성을 모두 네, 양쪽 다 절실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더욱 네, 민족유일당, 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떠나서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오직 하나인 단체를 결성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인데 결성 빼고 뭐라 그런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광주학생 항일운동 보시겠습니다. 1929년. 네.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네, 본 그 한국인 남학생과 그리고 네, 일본인 남학생이 네, 바로 네, 우발적인 편싸움을 하게 되면서 패싸움을 하게 되면서 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60만세 운동은 사전 치밀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그 전에 미리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준비 단계가 없어요. 준비 단계 없이 우발적으로 딱 일어났는데 이게 막 네, 불이 붙듯이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거를 일제가 막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보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훨씬 더 크게 발전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네, 바로 네, 일본 학생은 놔두고 한국 학생만 막 잡아가 버리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라고 하면서 네, 다 같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이 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막 네, 불같이 네, 이렇게 번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는 어느 단체의 기여가 있었냐면 신간회의 네, 전폭적인 기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간회의 존속 기간은 1927년부터 1931년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27년부터 31년까지 4년 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항일운동은 신간회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간회 존속 기간 안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면서 네, 지원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출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있어요. 네. 신간회가 1926년에 60만세 운동을 지원했다. 여러분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리죠? 신간회 존속 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인데 60만세 운동은 신간회가 탄생하기 이전인 1926년에 있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 당시에는 신간회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네. 신간회가 네, 지원을 한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학생과 시민운동의 계보를 네, 3.1운동부터 네, 그것을 잇는 네,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네, 이런 식으로 봤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을 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910년대 민족운동이 1920년대로 가게 되면서 둘로 바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 그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3.1운동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의, 우리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 마르크스가, 집대성을 한 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생각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올까라고 하면서 당시 사회주의를, 바로, 감동하고 이 당시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사회주의야말로 당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훌륭한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나쁜 거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는 아주 나중이에요. 20세기 후반에 가서야 그것이 사회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판명이 나거든요. 이 당시엔 사회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자 가운데에서 한 절반 정도가 스스로 사회주의를 수용해서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였던 민족주의의 민족운동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기존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어떤 일을 했느냐? 물산장려운동, 국산포매용운동이죠.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요. 요것은 모두 192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여러분, 사회주의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가운데 누구 편이죠? 프롤레타리아 편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 국민 가운데 프롤레타리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직업군은 바로 농민과, 그리고 당시 거의 대부분 소작인이었던 농민과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두 종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은 프롤레타리아에 해당하는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전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포매용운동이죠.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개화기에 있었던 경제적 구구운동인 무엇을 계승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을 계승한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구구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국채보상운동은 개화기에 있었던 것은, 그 국채보상운동은 빚을 갚자. 대한제국이 일제한테 너무나 많은 빚을 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갚아주자, 빚을 갚아주자라는 운동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산장려운동은 바로 국산품을 사주자, 일본 상품과 한국 상품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상품을 사주자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을 통감부가 탄압을 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통감부는 개화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기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통감부가 탄압한 것이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니까 여러분, 통감부가 일제강점기 되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조선총독부가 되죠. 그래서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일제강점기 시작하자마자 통감부가 조선총독부가 되면서 초대 조선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누구의 탄압을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받았다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그래서 회사령이 1910년에 제정되었을 때에는 허가제였는데 이것이 1920년에 개정이 되면서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죠. 이것은 실질적인 폐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세마저 폐지될 거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소문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바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한국 상품은 지금도 불리한데 점점 더 불리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일본 상품보다 한국 상품을 사주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서울 찍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조선 물산장려회가 1923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하에 네, 물산 장려운동이 정말로 네, 네, 그 아주 지속적으로 네, 네,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네, 일제 네, 네, 총독부의 방해 그리고 소산물 가격이 또 상승하고 네, 우리 한국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또 네, 여러분 개화기에 국채보상운동은 친일파 빼고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 물산 장려운동은 네,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네,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맹렬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을 사준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 상품을 사주면 그 한국 상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회사 사장 한 사람만 더더욱 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도움 안 된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 회사 사장님은 부르주아죠. 그래서 이 물산 장려운동은 부르주아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네. 바로 사회주의 쪽은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시겠어요. 네. 조선교육령부터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1차 조선교육령 때에는 조선인의 대학교육을 네, 조선교육령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교육령이 2차로 바뀌게 되면서 네, 바로 네, 조선인의 대학교육을 허용한다로 네, 규정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인의 대학교육을 허용한다로 바뀌긴 했는데 조선인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은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조선인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해서 일어난 게 바로 무슨 설립운동이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조선교육회가 제안을 해가지고 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이 되면서 네. 아주 크게 또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 1천만 원 네. 모금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네. 당시 우리 민족이 1천만이었기 때문에 1천만이 각자 1원씩 내면은 1,000만 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러한 구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만 네, 실수하게 되면 정리 잘 안 해놓으시면 이 구호는 꼭 개화기의 국채보상운동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구호는 여러분 언제 나온 것이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당시에 나온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가문과 수혜 마음은 있는데 이게 네, 이 가문과 수혜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재정 난으로 인해서 각각의 네, 경제 난으로 인해서 이게 잘 안 거쳤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일제 탄압, 네. 그리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설립 취지, 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네, 설립 취지를 무마하기 위해서 일제가 네,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1924년에 설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네, 설립 취지를 네, 바로 없애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924년이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먼저 일어났던 거죠. 네, 이것도 여러분 기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자 그에 반발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또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인 자제는 친일파 자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어요? 네. 1920년대 농민노동운동은 모두 어떤 측면을 가지냐면 생존권 투쟁으로서의 측면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농민운동은 네, 소작인들이 네, 바로 모두 다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소작쟁이. 네, 그리고 네, 노동운동은 노동쟁이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소작쟁이는 소작료 인하 요구. 네, 소작료 너무 높으니까 그거 좀 낮춰달라. 네, 그리고 소작권 이동. 지주가 자기 마음대로 네, 소작인을 네, 내보내고 다른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을 새로운 소작인으로 고용을 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 소작권이 이동이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하지 말자. 함부로 소작인을 함부로 자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 내용이 바로 소작쟁이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쟁이의 핵심은 그래서 여러분 소작쟁이의 1920년대에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목포 앞바다에 있었던 네, 무슨 섬이냐면 암태도 소작쟁이가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였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노동쟁이 보시면 임금 인하 반대, 또 노동자, 네,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네,
너무나 그 장시간의 노동이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노동쟁의의 핵심이었고요. 당시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바로 1929년 네, 어디 노동자 총파업이죠? 그렇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농민운동 암태도와 네, 대표적인 노동운동 원산은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기고 뭔 졌을까요? 암태도 소작쟁이는 소작인들의 승리로 끝나고요.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네, 정말로 치열한 총파업을 전개했지만은 결국 실패, 네, 졌다라는 겁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네, 원산은 졌습니다. 네, 신간회가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쌤이 아까 네, 신간회는 존속 기간에 있었던 대규모의 항일운동은 다 지원했다 그랬죠. 아, 그래서 네, 신간회의 존속 기간은 27년부터 31년 사이에 있었던 네, 바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신간회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태도 소작쟁이 할 때는 신간회 없잖아요. 그래서 신간회가 암태도 소작쟁이를 지원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신간회가 지원을 한 대표적인 항일운동이 네, 4개가 있는데요. 3개는 29년입니다. 3개, 네, 바로 아까 공부하신 광주도 있고 네, 이 원산도 있고요. 그리고 갑산, 함경남도 갑산에 화전민들이 바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네, 함경남도 갑산에 갑산 화전민 항일운동 이것도 신간회가 지원했고 그리고 다음엔 1930년에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바로 이 일제가 산림조합 시행령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법령을 바로 만들어 놓고 단천의 주민들을 탄압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함경남도 단천의 주민들이 산림조합 시행령 반대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것도 네, 바로 신간회가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9년에 갑산, 원산, 광주 그리고 30년에 단천 네, 모두 누가 지원했다? 신간회가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런데 네, 이러한 네, 생존권 투쟁이 30년대가 되면은 둘 다 뭐로 바뀌냐면 항일 민족운동으로 더욱더 발전한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소년운동 보시면요. 네. 네, 무슨교 소년회? 네, 그렇습니다. 천도교 소년회. 네, 바로 네, 방정환이 주도해서 네, 창립을 했고요. 네. 천도교는 1905년에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동학의 종교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것이죠. 네, 바로 그 천도교. 네, 천도교에서 네, 방정환이 주도해서 창립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천도교의 원래 이름은 동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학은 인간평등을 강조하죠. 그래서 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면서 네, 남녀노소, 성인 남자 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또 노인이건 어린이건 간에 동등하다라고 하면서 네, 바로 네, 어린이의 인격을 높이고 네, 어린이를 위한 이런 운동도 네, 바로 동학, 천도교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네. 어린이날 제정하고요. 네. 또 잡지, 네, 무엇을 간행했다? 네, 어린이를 또 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소년연합회 1927년에 또 만들어졌는데, 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순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국내 민족운동으로서 이거 하나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되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게 하나 또 들어가가지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조선소년연합회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창단의 시기도 좀 기억을 좀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운동 보도록 하시겠어요? 네, 근후에 좌우합작의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신간회가 탄생할 때 근후에도 생기고 신간회가 해소될 때 근후에도 해소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27년에 바로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네. 여러분 신간회는 좌우합작의 네, 단체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당시에 좌익의 여성단체도 있고 우익의 여성단체도 있었는데 역시 신간회가 딱 합치니까 네. 좌익 여성단체와 우익 여성단체 또한 합쳐가지고 좌우합작의 여성단체로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근후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잡지 근후 발행하고요. 네, 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형평운동, 네. 당시, 네, 백정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네. 1894년 제1차 가보기역으로, 네. 백정, 노비제가 폐지가 되면서 계급은, 법적 신분은 없어지게 됐는데,
여전히 바로 백정에 대한 소잡고 되지 않는 이런 어떤 도축업자인 백정에 대한 그런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형평운동이 전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1923년에 경남 진주의 백정이었던 이학찬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선형평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조선형평사가 또 사회주의로부터 아주 지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으로 1920년대 민족유일당운동 그리고 그 결과 신간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년대 중반에 1924년 그 동아일보에 당시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어떤 논문을 하나 게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일본이 지금 너무 세도 세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낸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배를 일단 인정하자. 그리고 그 식민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총독부랑 타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우리 한국인들이 자치권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바로 이런 주장을 동아일보에서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면서 바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자 바로 여기에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생을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의 민족주의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어요? 민족주의 내부에서 이광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너무 세다. 총독부의 식민지배를 일단 인정하고 총독부와 타협하자. 그 타협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자치권을 얻어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가 새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똑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원래 몸통에 해당하는 민족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말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나눠지는 거 보시겠어요?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3.1운동 직후에 사회주의가 바로 유입이 되면서 사회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되면은 되자마자 민족주의 계열의 바로 민족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미 그 각각의 내용들은 공부를 했었죠.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민족주의가 주로 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로 이제 지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민족주의 내부에서 1924년 바로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타협적 민족주의 대표자는 바로 이광수하고 최린 이런 사람들이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었던 그 이상제와 그리고 안재홍 이러한 분들이 바로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고 아무튼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이렇게 민족주의가 둘로 나누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는 조선공산당이 제일 큰 단체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는데 이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주의 세력은 1925년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위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제는 타협적 민주주의, 비타협적 민주주의 가운데서 어느 쪽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을까요? 당연히 타협적 민족주의를 지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비타협적 민족주의도 위축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축이 된 두 개의 단체는 결국 힘을 합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되느냐? 좌합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은 좌익이고 이쪽은 우익 아니겠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치는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 바로 전개되게 되는데 그래서
좌익과 우익을 합쳐가지고 민족의 오직 유일한 단체를 만들자, 결성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민족유일당 결성운동, 줄여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1927년에 탄생한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민족유일당이 바로 다름 아니 여러분, 어떤 단체다? 신간회라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신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신간회의 탄생 과정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좌우합작인데, 여러분, 우익은 타협적 민족주의 아니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렇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바로 신간회를 구성하는 한 축이 되는 거고, 좌익 당연히 사회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무엇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냐면요. 우익이 1926년에 어떤 단체를 만드는데, 당시 좌익은 좌익단체를 만들고 우익은 우익단체를 만들고 좌우합작 단체를 만들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익이 좌우합작 단체를 만듭니다. 좌우합작 단체를 뭐를 만드냐면 조선민흥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선민흥회를 바로 좌우합작 단체인 조선민흥회를 만들면서 바로 우리 우익은 좌익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좌익한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좌익 또한 이에 대한 화답으로서 연도는 같은데 조선민흥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직후가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핵심 구문이냐면요.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그래서 타락되지만 않는다면 우익과 제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무슨 선언이냐면 정우회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 또한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우익에 반감이 없다라는 자신들의 마음을 우익 쪽에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이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해인 1927년에 탄생한 단체가 바로 다름 아닌 신간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간회의 탄생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 무슨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죠.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신간회는 타협적 민족주의를 극혐했어요. 정말로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간업을 해서 만들어진 좌우합작의 합법단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개화기에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였던 신민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간회는 당시 일제가 1920년대에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고 있었어요. 문화통치,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을 하면서 결사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간회는 당시 1907년에 신민회처럼 비밀결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합법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조선총독부가 바로 인정을 한 합법단체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신간회는 3대 강령을 내놓는데 이게 키워드죠. 우리 좀 정신 차리자.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간회 3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단결하자. 좌익과 우익이 뭉쳤으니까 헤어지지 말자. 단결하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라고 하면서 기회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기회주의자라고 아주 강하게 배격한 세력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배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 활동 보시겠습니다. 신간회 활동. 어떤 활동을 했느냐? 강윤회 연설에 또 민중계몽, 민족의식 고취했다. 자, 그리고 소작쟁이, 노동쟁이, 동맹휴학 지원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간회는 그 존속하는 그 4년 동안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은 다 지원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4개 뭐라 그랬었죠? 갑산, 원산, 광주 요렇게 3개는 29년이고 나머지 4번째가 바로 30년 단천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1929년 어디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했다?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는 이런 모습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이 파견된 진상조사단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된 그 사실을 서울에서 그 진상을 폭로하고
일제를 규탄을 하는 일종의 민중집회를 바로 이 신간회가 개최를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민중집회를 민중대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민중대회를 신간회는 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로 했던 바로 그날 신간회는 당연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민중집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밤을 샜겠죠. 그래서 내내 그날 그 신간회 본부에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민중집회 열리기로 했던 그날 새벽에 일본 경찰들이 기습을 해와가지고 신간회 수뇌부가 이때 그날 새벽에 모두 다 잡혀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열리기로 했었던 그 민중집회는 불과 8시간 전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발로 끝난 이 민중대회 추진했던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민중대회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해소되었느냐? 민중대회 사건으로 신간회 수뇌부가 거의 대부분 잡혀서 구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간회 수뇌부의 자리에 공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 그 명망이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바로 영입을 해서 그 공석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우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익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신간회 수뇌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신간회가 그토록 혐오하고 그토록 배격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배격을 하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의 그 순수 이미지, 기회주의를 배격을 하는 그러한 순수 이미지가 바로 이 민중대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도부의 우경화라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들은 타협적 민족주의, 우익이기 때문에 좌익 쪽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 좌익과 우익이 점점 신간의 안에서 점점 갈등을 빚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바로 코민테른이 이제 그만 좌익한테 우익하고 잡았던 손을 놔라 라고 하면서 바로 협동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코민테른이 협동 중단 지시를 내리게 되면서 결국 좌익은 해산하자, 해소하자 그랬고 우익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전체 회의에서 투표했는데 그 투표 결과가 바로 해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신간 아쉽게도 4년 만에 결국 해소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일제강점기의 두 번째 시간인 제18강에서 국내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봤는데요. 18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가 있죠. 정말로 여러분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어느 강이나 다 중요하지만 이 18강도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19강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8강 마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